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제가 석사 때 뭐 했는지 계속 얘기 들어봐야죠. 그래서 석사 때 저는 어떤 과목을 들었었는지, 첫 학기에 뭘 들었었는지 쭉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었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과목, 첫 학기에 제가 세 과목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째 과목 뭐 들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뭐 들었었냐면, 제가 지금 이 손에 지금 제 석사 성적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 때 성적표를 보고 있는데, 세 번째 과목은 제가 가상현실, 이게 제가 이 석사 시리즈, 제가 지금 석사 때 공부 과정 시리즈, 오늘이 8번째 시간이잖아요. 8번째.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의 4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미래기술 편 있잖아요. 미래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대학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가상현실 랩 안 간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수업으로 들었던 건 가상현실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 사실 제가 그때 이 수강 신청을 왜 했었냐면, 그때 새 학기 시작해가지고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뭐 좀 친구들이 좀 생겼었어요. 뭐 학기, 왜냐면 미국 대학원도 한국 대학교처럼, 한국 대학교도 1학년 때 보면 뭐 OT 가잖아요. OT. 대학원도 OT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이제 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OT랑은 좀 다른 게, 한국 OT는 약간 친구 사귀고 술도 마시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선배랑 후배로 친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교의 OT는 정말 말 그대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철저하게 학교 생활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교를 붙었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OT가 있었어요, OT.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OT가 2개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 모든 학생들을 위한 OT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 학생을 위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OT가 있었어요. 저는 2개 다 갔어요. 근데 둘 다 비슷해요. 그냥 전체 OT에서는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건 뭘 했냐면, 그냥 학교 생활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하고, 도서관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밥 먹는 데는 어디 있고, 뭐 연구실 어디는 어디 있고, 막 그런 뭐 지도 같은 거 주면서 각종 학교 캠퍼스 같은 거 알려주고, 뭐 그런 거였었고, 일반 OT는. 그 다음에 국제 학생 OT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추가적인 세션이 몇 개 더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유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정말 뭐 술 마시고 막 놀고 그런 OT가 아니에요. 미국 대학교 OT는 순수하게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도와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OT 꼭 가세요. 뭐 가서 뭐 게임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있잖아, 막, 이렇게, 삥 불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남녀 학생들이 게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 컨퍼런스 룸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입학처 담당자들이 학교 소개하고 뭐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갔던 OT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세션 중간중간에 이제 다과회를 했어요. 그래서 출장 뷔페를 불러가지고 큰 컨퍼런스 룸 잡아놓고 막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소개를 하는데 그 학교 학생처장이, 근데 이제 그 큰 컨퍼런스 뒤쪽에는 뷔페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샌드위치에서부터 과일, 뭐 샐러드, 뭐 그런 각종 과자, 뭐 커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쿠키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또 다음 시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아,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좀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다 가상현실을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왜냐면 이 그 유학생들도 그렇고 미국 내국인들도 그렇고 이 가상현실 수업이 사실 굉장히 첨단을 달리는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메카트로닉스나 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이런 거는 사실 한국 대학원에도 뭐 그 정도 수업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인도나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자기네 나라에 그런 그 정도 뭐 수업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뭐 메카트로닉스나 컴퓨터 설계 같은 거. 뭐 유럽에서 온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상현실은 정말 미국적인 토픽이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게 거의 13년 전이란 말이에요. 13년 전에 가상현실이라는 수업이 개강되니까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굉장히 재밌는 토픽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강 신청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제가 이 수업을 못 들을 뻔했어요. 꽉 차가지고. 그만큼 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거의 뭐 강의실 꽉 찰 정도로 애들이 그냥 잔뜩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자기 뭐 하는지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교수님이 가상현실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가상현실이라는 수업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랩 투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이제 이론 수업 막 하다가 뭐 그래요.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랩에서 만난다 그러는 거야. 우리 랩 몇 건물 몇 호로 와 그러는 거야. 갔는데 그 가상현실 랩에 그때 가봤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을 했었어요. 뭐 그때 제가 가상현실로는 뭘 경험했는지 그때 제가 이미 이 시리즈 4편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긴 뭐하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맨 뒤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 영상 끝나고 뒤에 이제 여기 어디 이렇게 팝업 창이 딱 뜨면서 옛날 그 가상현실 랩에서 뭘 배웠었는지 그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미 지금 정주행 하시고 있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라서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이거 진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시뮬레이션과 그런 설계 기법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물론 가상현실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랑 좀 비슷한 분야긴 한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유한요소 해석법 같은 그런 컴퓨터 기계 시뮬레이션을 좀 배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현실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너무 미래지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딱 그 수업을 듣고 진짜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너무 미래지향적이어서 내가 저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첫 학기 3과목 들었다고 했잖아요. 메카트로닉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그리고 이 가상현실, 이 수업을 3개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펀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지금까지 쭉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펀드를 받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저는요 미국 유학 이런 거를 갈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학점이 아주 평범하고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인서울에서 학부를 나왔긴 했는데, 뭐 그게 막 정말 한국에서 탑인 막 그런 초일류 명문대는 절대 아니었고,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범한 그냥 인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근데 학교 학점이 4.5점이 만점이었는데 3.4점이었으니까 학점이 썩 그렇게 좋은 학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 좋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왜냐면 유학 가는 친구도 보통
4.5 만점에 3.8, 3.9 막 이래요. 4.0 넘는 애들도 있고. 그 날고기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학부 학점이 4.5 만점에 3.4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학점이죠. 물론 3.0 안 되는 친구들 보면 어머 3.0 넘으시네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유학 가는 이 세계에서는 결코 좋은 학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학부 때 뭐 딱히 뭐 연구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남들처럼 한국에서 석사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학부할 때 뭐 무슨 대학원을 미리 경험하고 뭐 대학원 인턴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유학을 꿈꾸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유학을 갈 만한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 한국에서 그 외국계 회사를 다니죠. 다니면서 그런 첨단 기술을 좀 외국계 회사에서 좀 맛을 봐요. 그러니까 그 외국계 회사가 유럽에 본사가 있는 회사였는데, 그게 뭐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보다는 테크놀로지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회사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본사와 가끔 컨퍼런스 콜도 하고 본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병렬로 맡아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세계 무대를 그때부터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인류 명문대, 한국에서 그 인류 명문대를 나오시고 한국에서 인류 명문 석사를 찍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뭐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방법은, 저는 외국계 회사를 좀 경험하시고 미국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잘 찾아보면 한국에도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 혹은 뭐 유럽의 뭐 영국이나 뭐 독일, 뭐 프랑스 같은 이런 선진국의 본사가 있지만 그 회사의 한국 지사 뭐 이런 게 한국에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한국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별로죠. 한국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자기들이 최고라 생각하고, 이런 외국계 회사 다니는 애들 보면 약간 무시하잖아요. 야, 거기 중소기업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외국계 회사들 보면 워라밸이 괜찮고, 그래서 유학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그 외국 선진국에 있는 본사랑 컨퍼런스 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해외 연구 수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인류 대기업보다 그런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눈을 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계 회사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경력을 쌓고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거를 SOP에 잘 녹아들이게 썼더니 입학 심사관이 굉장히 좋게 봤는지 저한테 어드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드미션 받은 건 기쁘지만 펀드를 못 받았어요. 일단 석박 통합으로 갈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꿈도 못 꿨고, 미국에서 50위권에서 석사학위 어드미션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드미션 플러스 펀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드미션만 꼴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를 탔다고 보시면 돼요. 겨우 턱걸이로 붙은 거죠. 턱걸이로.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약간 제가 좀 긍정적이어서 좀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미국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큰 포인트예요. 왜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밀어붙이면은 안 될 일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본인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부정적이고 불안한 사람들은 될 일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석사 학위 어드미션만 받고 펀드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그런 긍정의 그런 씨앗이 있었어, 씨앗이. 그래서 가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제가 저의 종교적인 색깔에 대해서 좀 가급적인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그냥 유학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 거야. 정말 어떻게 해서 미국 가시고 그렇게 펀드 받으셨어요? 계속 물어보잖아. 당신들이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나의 조건들 다 얘기하잖아. 뭐 학점 어땠고, 가정 형편 어땠고, 뭐 당시 내가 뭐 다녔던 회사 어떤 데였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만 나의 그런 마음 상태도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저는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뭐 물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믿음 있잖아. 근거 없는 믿음. 나를 그냥 거기 외국 땅에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처음 얘기하는데 첫 학기에 사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고 믿을 거는 나의 신앙밖에 없었어.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딱 첫 학기 버틸 돈밖에 없었어.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 모았더라. 내가 지금 그때 통장 잔고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2년 정도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어. 2천만 원 꼴랑 들고 간 거야, 미국에. 근데 사실 내가 다녔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학비가 13,000불이었어.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더 올라서 뭐 15,000불 넘는다는데 뭐 내가 그때 유학 갈 때는 13,000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대충 해보면 뭐 1,400만 원이라고 쳐봐. 펀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첫 학기는 내 돈 소위 말하는 내 돈 꼬라박았단 말이야. 꼬라박았기 때문에 그럼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 빼면 얼마 남아? 6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처음에는 돈 아끼려고 차도 없이 막 뚜벅이로 살았었어. 그래서 내가 이 시리즈 맨 앞에 막 내가 정말 돈 없어가지고 진짜 위험한 동네 있잖아. 위험한 동네 막 밤마다 총소리 나는 위험한 동네 살았었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돈 없어서 하여튼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학기에 펀드를 나 받을 거라는 그냥 좀 막연한 믿음 있잖아. 진짜 그냥 나의 그냥 근거 없는 그냥 믿음 있잖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외국 땅에서 버리진 않으실 거야. 뭐 정말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마음이었고 진짜 딱 그 돈 꼴랑 들고 들어갔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나도 진짜 약간 부담되는 게 예전에 내가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 사이트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막 어드미션 체크하고 그럴 때 거기 보면 어드미션 포스팅이라는 란이 있거든. 어드미션 포스팅이라는 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학점도 안 좋고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드미션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 근데 그 밑에 이제 딱 봐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인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삐딱하게 보는 거야. 좋겠다 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연명에서 떨어진 거냐 막 그러더라고. 근데 뭐 이렇게 삐딱하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얘기 안 했던 거야. 근데 나도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이제 막 영화제나 이런 데 수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런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지.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 첫 학기 그 간당간당 할 때 내가 말이야 펀드를 받았어. 펀드를 받았단 말이야.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아주 내 펀드를 아주 안정적으로 잘 받았어.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세 과목 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첫 번째 수업은 메카트로닉스, 두 번째 수업은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은 가상현실. 근데 딱 봐도 그 메카트로닉스는 사실 한국에도 아주 뻔한 그런 한국 대학원에도 많고 뭐 그런 뻔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메카트로닉스를 공부하고 싶진 않았어. 그리고 메카트로닉스는 그리고 사실 좀 제조업이랑 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제조 중심적인 아시아에서 인기 있을 연구 주제란 말이야. 특히 이 메카트로닉스의 최고봉은 아시아에서 주로 일본이야. 일본이 내가 봤을 때 산업 로봇 쪽으로는 최고야. 그래서 그런 제조 중심적인 국가들 중에서 뭐 한국, 일본, 대만, 뭐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국가들 있잖아. 주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아시아의 국가들. 사실 그 중에서 제조업 쪽으로 기술력이 제일 좋은 나라는 내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적으로 그래요. 근데 뭐 요즘 하도 반일해서 또 이런 얘기하면 나는 뭐 또 친일파 되는 건가? 나는 뭐 외구의 후손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진짜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경험한 거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근데 일본이 이쪽으로 좀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 메카트로닉스는 사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일본 가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제조 중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인기 있을 법한 거고 미국에서 메카트로닉스는 사실 이거를 산업용 로봇 이런 쪽으로는 사실 비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3개 수업 중에서 이 첫 번째 수업 가르쳤던 메카트로닉스 가르쳤던 교수가 이 산업용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어. 그래서 나는 정말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수술용 로봇 있잖아. 의료용 로봇 같은 메카트로닉스였으면 내가 관심 있었겠지만 산업용 로봇은 사실 일본이 제일 잘하는 거고 미국은 국가적으로 이런 데 좀 발 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쪽으로는 내가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있잖아. 근데 이 교수님이 뭐 하는 교수였냐면 이 사람이 결국 내 지도교수가 되는데 석사 지도교수가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병원이랑 붙어서 의료 장비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 기술을 병원에다가 적용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병원이랑 손잡고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뭐 의료용 임플란트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플란트 하면 꼭 이빨 빠졌을 때 이렇게 뭐 가짜 이빨 넣는 것만 임플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임플란트는 우리 몸에 넣는 모든 게 다 임플란트야. 그래서 그분은 임플란트를 연구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서 허리뼈가 나갔어. 그럼 그 허리뼈가 만약 가루가 돼버렸어. 그럼 그 허리뼈를 제거하고 뭐 티타늄으로 된 뭐 인공 척추뼈를 대신 삽입하겠지. 이런 게 임플란트야.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뼈가 박살났어. 그러면 무릎뼈를 제거하고 티타늄으로 된 인공 무릎뼈를 집어넣겠지. 이런 것도 임플란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임플란트, 이빨 다 썩어서 뽑았어. 그러면 겉에는 이제 하얀 뭐 레진 같은 걸로 된 바디지만 주뿌리는 티타늄인 이런 임플란트를 치아에 어디 이렇게 리플렉스에 넣겠지. 이런 것도 임플란트야. 근데 어쨌든 임플란트를 연구하신 분이셨는데 병원을 손잡고 있었어. 그때 내가 다녔던 그 50위권 학교에 대학병원이랑 손잡고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모든 임플란트는 이 교수님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교수야.
돈이 진짜 많았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업은 이 가상현실인데, 이 가상현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고 되게 괜찮은 거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가상현실은 내가 좀 두려웠었어. 왜 두려웠냐면 너무 새로운 기술이어서. 그래서 내가 뛰어들까 안 뛰어들까 막 망설였었어. 그리고 이 가상현실 하시는 교수님도 의대랑 손잡고 수술용 시뮬레이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 의대에서 훈련 받을 때 원래는 카다바라고 의료용 시체를 이렇게 칼질하면서 수술을 배우거든. 근데 그게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물론 시체를 사고 파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시체는 도네이션을 받는데 그거를 병원에서 극저온으로 보관해야 되잖아. 그래서 보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그런 수술용 교재로 사용되는 의료용 사체, 즉 카다바라고 하는 그 사람 시체는 보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상현실 하던 교수님이 뭘 했었냐면 수술용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가상현실로 만들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 가상 그 VR 기기를 딱 쓰면은 진짜 그 사람 시체가 딱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VR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셨는데, 이 사람도 이제 펀드가 괜찮았지. 병원이랑 손잡고 하니까. 근데 내가 VR을 왜 안 했냐면 너무 그때 13년, 지금 여러분한테는 VR이 되게 친숙하잖아. 지금 뭐 친구네 집 게임하러 가서 VR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없나?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최근에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그런 VR도 출시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에는 VR이 되게 익숙하지만, 내가 대학원을 처음 가기로 했었던 그 13년 전에 VR은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던 기술이었어. 그때 내 기억으로 내가 그때 그 학교 입학했을 때 나는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그 폴더폰 있잖아. 피처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폴더폰 이거 있잖아. 폴더폰 요거 갖고 다니던 사람이야. 그때 이제 좀 얼리 아답터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그때 막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가지고 막 그때 그 있잖아. 그 스마트폰 사장님께서 막 그 목폴라 입고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그 시대에 이게 가상현실이 이게 너무 미래지향적인 거서 내가 약간 사실 그 너무 첨단 기술 앞에서 내가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상현실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그때 그 가상현실 수업 끝나고 복도를 가고 있는데, 그때 그 두 번째 수업 있잖아. 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수업. 그 교수님 만난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이 그때 길 지나가시면서 뭐 나한테 인사하시더라고. 내가 원래 그 교수님, 내가 원래 사람 자체가 내가 인사성이 밝은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되게 오버하면서 교수님한테 되게 밝게 웃었어. 항상 하이 하면서 되게 오버해서 막 친한 척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복도에서 그분한테 막 친한 척 했는데, 그분이 막 뭐 잘 지내냐, 뭐 너 유학 와서 첫 학기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 잘 지낸다 막 했더니 그때 근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너 펀드 구했니? 그러는 거야. 펀드 정말 내가 정말 찾고 있다라고 막 말했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펀드 그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학원에서는 연구를 할 때 펀드 잘 잡고 안정적인 펀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롱텀으로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내 어깨를 이렇게 툭 치시면서 힘내고 좋은 연구 찾을 거야, 딱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근데 뭔가 굉장히 저 사람하고 잘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리고 그 동시에 내가 또 이 가상현실 있잖아. 가상현실 가르쳤던 교수님하고도 막 컨택을 했거든. 근데 미국 애들은 이미 발빠르게 이 가상현실이 되게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벌써 이미 많은 학생들이 컨택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 가상현실 그 교수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너가 지금 우리 랩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장 뭐 펀드 주기는 뭐하고 너 하는 거 봐서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기약이 없는 거잖아. 즉 첫 학기 펀드도 못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두 번째도 나는 펀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 되게 불안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두 번째 수업 있잖아. 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그 교수님이 막 생각나는 거야. 너 펀드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대화에는 뭔가 항상 의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혹시 학생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그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구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또 되게 생존을 위해서 되게 오바해서 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오바해서 막 또 찾아가.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혹시 뭐 RA나 뭐 TA 구하고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RA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 할래? 그러는 거야. 네 그랬어. 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첫 학기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사실 수중에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내 마음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나는 이제 사실 다음 학기 펀드 못 받으면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가정 형편이 절대로 석사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석사를 사실 이제 관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어. 첫 학기 미국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뭐 마음에 여한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꿈에 늘 그렸던 미국 대학원에 내가 올 수 있었고 첫 학기 이렇게 공부했었다는 게 물론 끝마치진 못했지만 첫 학기를 이렇게 마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잠정적으로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주에 내가 그 이민 가방 있잖아. 여행 가방 그 큰 거 그거를 싸고 있었어. 한국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옷까지 정리하고 좀 비싼 물건 비싸면서 부피 좀 많이 나가는 물건들 좀 막 팔고 있었단 말이야. 막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데 올려가지고 막 무빙 세일을 이미 조금씩 하고 있었었어. 왜냐면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점에 그 두 번째 교수님 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가르쳤던 그분이 병원이랑 손잡고 의료 장비를 하시는 분이신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병원으로부터 펀드를 굉장히 큰 거를 받아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키우고 랩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 찰나에 내가 딱 운 좋게 컨택을 해가지고 펀드를 받아.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네가 펀드를 받을 거다라는 통보를 받아.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펀드를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 오퍼 레터 있잖아. 펀드 오퍼 레터를 받아. 딱 받았는데 그 종이에 딱 써 있어. 그 펀드를 뭐 그 두 번째 학기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 펀드를 받음으로써 튜이션이 웨이버 될 거다. 튜이션 웨이버가 뭐냐면 학비가 면제될 거다라고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기에 그 당시에 학비가 13,000불이었는데 그게 면제가 된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1,400만 원을 번 거야. 그 교수랑 밑에서 연구조교를 하기로 하면서 1,400만 원, 왜 1,400만 원이야? 1,400만 원을 번 거야. 13,000불이니까. 그 레터를 딱 받으니까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염없이 울었어. 그리고 내가 그때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엄청 흘렸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뭐
사람이 좀 변했어. 그래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중요한 펀드를 받음으로써 그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뻔했던 사람이 미국에 남았고, 결국에는 박사까지 했고,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했고, 결국엔 미국에서 영주권도 땄고, 지금은 내 영상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연봉은 24만 5천 불이고, 내 영상 계속 보는 사람 알겠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의 최정상의 대기업으로부터 계속 면접 제의를 받고 뭐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때 13년 전에 나 있잖아. 그때 그 위기 속에서 한국 돌아가려고 짐 싸고 있었던 나에게 영상 편지를 갑자기 하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영상 편지를 그때 13년 전에 나에게 좀 쓰고 싶어. 지금 말이야, 돈 없고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있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인생은 말이야, 뜻하지 않게 계획할 수 없었던 그런 곳에서 그 신락 같은 빛이 비칠 때가 있어. 그리고 그 신락 같은 빛을 봤을 때 거기서 희망을 봐. 그리고 빛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 그 빛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빛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빛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긍정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희망을 보려고 해봐.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때 그 13년 전에 나에게. 그때 만약에 내가 포기했었더라면 그때 그 포기하고 그 두 번째 수업 들었던 그 교수를 찾아가서 그 마지막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붙들고 도전하고 마지막 그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야. 그때 나는 한국 돌아가서 그냥 다시 또 뭐 중소기업 같은 회사 다녔겠지. 다녔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그때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엔 펀드를 따냈고, 그래서 13,000불, 뭐 지금 15,000불이래. 어쨌든 13,000불의 학비를 면제를 받아. 석사 졸업할 때까지 면제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사람마다 다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거야. 다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교회 다니면 말이야,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거든. 근데 나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뭔 소리 하냐? 뭔 소리야?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다니. 뭔 소리야? 계획이라니, 계획은 내가 짜는 거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사실 내가 그 얘기를 그때부터 좀 믿게 됐어. 사람마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뭐 간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생이 갑자기 펀드를 받고 그 두 번째 학기부터 인생이 잘 풀려. 그 이후로는 내가 박사 졸업하는 그날까지 펀드 걱정을 안 했어. 펀드 걱정을 안 했던 게 그때를 계기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일단 첫 학기 펀드 받는 게 그래도 중요해. 왜냐면 첫 학기 펀드를 받는 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 첫 학기 뭐 펀드를 받고 나온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펀드 받는 건 쉬워. 왜냐면
교수들 일단 당신한테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걸 회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학기만 펀드 주고 두 번째 학기부터 나가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나가라고 하지 않아. 계속 펀드를 줘.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펀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왜냐면 연구를 더 많이 한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인생이 잘 풀렸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바이오 펀드를 잡았던 거는 정말 잘한 일이고, 바이오 펀드 사실 그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면 딱히 살아날 구멍이 없었어. 절망의 끝에서 잡은 게 바이오 펀드였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바이오 펀드를 받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에서 내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때 바랬던 건 뭐냐면 자동차를 연구하는 랩이랑 잘 돼서 자동차 설계하는 기법들을 좀 배우고 싶었고, 자동차를 할 때 쓰는 유한요소 해석법 이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 그 내 작은 생각으로, 그 한국에서 와서 세상을 크게 보지 못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그때 자동차를 했었다면 지금쯤 폭망했겠지. 요새 누가 자동차 설계해? 누가 그걸 비전 있게 봐? 자동차는 이제 사실 끝물이고, 지금 앞으로 나온 자동차는 자동차라고 보면 안 돼. 그거는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는 게 고급 기술인 시대는 이제 끝났고, 사실 그건 앞으로 나올 자동차들은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바퀴 달렸을 뿐이야. 그리고 그 와이어리스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달려있을 뿐이야. 즉 모바일 컴퓨터라고 보면 돼. 모바일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하게 됐는데, 나는 몰랐는데, 내가 뭐 알고 바이오를 했던 건 아닌데, 바이오가 굉장히 비전 있는, 미국에서 굉장히 비전 있어. 왠지는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의 정부가 미래 산업이라고 선정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가 바이오고, 그리고 미국의 대부호들,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바이오에 계속 펀드를 대려고 돈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바이오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야. 정말 전망 있고. 하지만 내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최근에 올린 그 포스팅들 있잖아. 그거 보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해했을 거야. 그래서 바이오는 펀드가 많고 미래지향적이고 미국에서 되게 앞으로 잘 나갈 분야긴 한데, 그 바이오를 리드하는 그 세력에는 뒤에 어떤 세력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바이오 쪽으로 좀 크게 성공하고 싶으신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 음모론 있잖아. 음모론에 대해서 그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음모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앞으로 미국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어떻게 세상을 장악할 건지 그런 로드맵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본인한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펀드를 받았고, 그리고 인생이 그 이후로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학기 들었던 3가지 수업 중에서 3번째 수업인 가상현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가상현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배웠는지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 뒤에 그냥 링크 다시 걸어드릴게요. 옛날에 가상현실 뭐 배웠는지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가보세요. 근데 이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그 가상현실 수업 들을 때 그때도 이 수업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가상현실을 한번 사용해서 본인이 가상의 공간에 어떤 현실에 가까운 어떤 모습들을 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거를 기말고사 대신에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그게 기말고사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가상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때 내가 무슨 가상현실을 만들었냐면 나는 기계과였기 때문에 뭐 사실 그 가상현실 수업에 다양한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친구들 왔었고 뭐 전자과 친구들도 왔었고 뭐 산업공학과 친구들도 왔었고 근데 저는 기계공학과였던 관계로 저는 그 자동차 어떤 특정 부품이 공장에서 조립되어지는 그 생산 라인을 가상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의 목적은 그 자동차 회사에 새로운 조립하는 어떤 테크니션이 입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자동차를 조립해 보기 전에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가상현실 속에서 미리 부품 A랑 부품 B를 조립하고 볼트를 체결하고 뭐 이런 걸 가상으로 해볼 수 있게 하는 뭐 그거를 가상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3D로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했었어요. 그래서 학점을 잘 받았는데 그때도 어떤 학생이 유학생이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인터넷에서 가상현실 프로그래밍 짜놓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살짝만 고쳐서 자기가 한 것처럼 냈다가 걸려가지고 그 학생도 퇴학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 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에서도 어떤 학생이 숙제 뵙기다 걸려서 퇴학당했다 했잖아요. 이 수업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학기 때 외국에서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부 나온 애들은 절대 컨닝을 안 해요. 왜냐면 미국 학생들이 양심이 발라서 컨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학부 나온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컨닝하다 걸리면 미국 아카데미계에서는 완전 추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컨닝 안 해. 미국에서 학부 나온 애들은 절대 컨닝 안 해. 잘 봐봐. 절대 컨닝 안 해. 그 처벌이 너무 크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안 해. 근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 현지 사정 모르잖아. 그러니까 와서 첫 학기에 꼭 그렇게 뭐 코딩하는 숙제라든가 뭐 디지털 파일로 뭐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자기가 한 것처럼 내다가 걸려가지고 퇴학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 두 번째 학기 시작됐는데 상당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 보였어. 그게 이제 막 퇴학당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 숙제 베끼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강조했었죠. 절대 숙제 베끼지 마세요. 그러면 숙제만 안 베껴도 웬만해서 쫓겨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숙제 안 베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학기에 제가 들었던 수업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